삼촌과 조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갈등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왕권이냐 신권이냐 그 갈등의 어떤 면에서는 제2탄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역사의 라이벌 중에서 가족 관계로 본다면 삼촌과 조카, 그리고 이 왕위계승사로 본다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수양대군이 삼촌의 지위에서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결국은 찬탈한 이런 과정만 본다면 이 세조가 당연히 승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또 후대의 역사는 꼭 세조를 승리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히려 피해자였던 단종이 역사에서는 세조의 부당한 왕위 찬탈에 피해를 입었지만 그 단종을 지키고 그들의 어떤 그 충절을 기억하는 이런 흐름으로 또 역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꼭 그 세조가 승리자로만 볼 수 없다.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과정, 왕으로 즉위한 후에 단종을 유배를 보내고 사사시키는 이 장면, 그리고 후대의 역사에서 단종이 다시 복권이 되는 이런 그 역사의 흐름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종의 즉위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종은 그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이 불과 2년여 만인 1452년에 승하를 하게 됩니다. 문종의 승하에는 이제까지는 너무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 보면 연이은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의셨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어린 세자 단종을 왕위에 올리는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문종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종의 되게 총애를 받았던 신하들이 있어요.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정말 어린 단종 잘 보필해달라. 이런 신하들을 우리가 고명 대신이라 그래요. 왕의 유지를 받드는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하들의 권력이 이제 강해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황표정사라는 이런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인사를 할 때는 3망을 해요. 3명을 최종 후보로 이제 올리는데, 이미 바로 이 대신들이 노랗게 표시를 했다. 그래서 황표라 그래요. 찍어 놓으면 그냥 단종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란 게 있으면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이런 대신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체제에 가장 반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기도 하고 단종에 있어서는 숙부, 삼촌이 되는 인물이죠. 당시 김종서라든가 이런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도 수양대군이 좀 만만치 않다,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왕실하고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종의 세 번째 아들 안평대군하고도 상당히 이제 손을 잡아요. 왜 이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느냐 하면, 안평대군은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야심보다는 문학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 많고, 안평대군의 유적지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무계정사라고 안평대군이 살았던 집터가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정선이 그림으로 표현한 요 수성동 계곡에 안평대군의 별장으로 활용되었던 비해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은 지금의 그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풍류 남하로서 생활하면서 또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학자들하고 시를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안평대군에 대해서는 대신들도 상당히 선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이 약간 왕따 당한 거죠. 그죠? 1452년 9월에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당시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러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자청을 해요. 내가 가겠다. 우리 조카 왕 된 거 정말 명나라에 알리고 내가 이거 결제받으러 가겠다.
사신으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신숙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숙주 하면 이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 인물이었고, 바로 이때의 동행이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장점 같은 것을 확인했고, 그럼으로써 결국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에는 단종의 혼인을 적극 권장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때 단종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도 바로 그 견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야, 또 단종이 정말 빨리 왕비를 들이도록 하면서 상당히 왕실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경계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 단종이 왕비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그 왕비가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이 정순왕후는 또 훗날 이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 상당히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이 비운의 왕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참모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한명회예요. 그래서 이 한명회는 훗날 바로 이 수양대군의 장량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 바로 이 정도전과 이방원의 이 갈등 대립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을 일컬어서 나의 장량이다 한 것처럼 한명회를 일컬어서 수양대군도 나의 장량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 중요한 게, 이때 수양대군은 본격적으로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무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무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신복으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양정, 유수, 홍달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복으로 들어오면서 이 수양대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해 나갔고, 이때 이 수양대군의 장량으로 지칭되었던 모사꾼 한명회는 이미 이때부터 김종서라든가 황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가지고 이들의 뭐 동선을 파악한다라든가 이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지 이 정보를 입수하면서 상당히 수양대군이 이제 거사를 준비할 수 있는 날짜라든가 어떤 그 상황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때 한명회는 이미 우리 수양대군의 편에 설 사람하고 우리 수양대군 쪽에서 제거해야 될 인물들을 이미 명부를 작성했다고 하죠. 이게 뭐죠? 아주 유명한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이 살생부를 딱 작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했고, 결국은 D-Day로 삼은 날이 145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이 1453년이 계유년에서 계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바로잡았다. 이 바로잡을 정자예요. 그리고 나는 어려울 날. 그래서 계유정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 직전에 이 수양대군은 오히려 내가 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김종서 등이 먼저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서 이것은 오히려 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고, 간삼이 날로 이제 커져서 또 이 비밀리에 이용, 바로 이 안평대군입니다. 이 안평대군하고 연결시켜서 장차 불기한 짓, 아주 뭔가 저쪽에서 먼저 뭔가 이런 쿠데타 같은 것을 도모하려고 한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저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뭐 그래도 그만두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이제 제거되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대거 이제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수양대군의 선제 공격으로 계유정난이 시작이 되고, 이때 아마 가장 이 계유정난의 이 뭐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가 김종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그 단종편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간상에서도 그 세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찾아가는 그 장면이 아주 영화에서도 아주 중심 장면인데, 그때 일단은 김종서 쪽에서도 수양대군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아주 신복군사 일부만 대동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종서도 뭐 크게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고, 그 수양대군이 이렇게 그 문서 같은 걸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할 때 김종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내복에 있던 부하들이 철퇴를 휘둘러서 김종서가 이를 막고, 그때 그 아들 김승규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다가 함께 철퇴를 막고, 어쨌든 영화라든가 드라마 상에서는 김종서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 실록 기록에 보면 이때 김종서가 겨우 목숨을 구해요. 김승벽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처가로 피신해 있다가 그 다음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여장을 했다 그래요. 여복을 입고 도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체포된 후에 처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역사적인 기록하고 이런 영화적인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조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세조가 사실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하거든요. 불태운 시신을 덮기 위해서 그곳에 재를 뿌렸다. 사실은 청룡포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단종을 유배지하면 고립된 청룡포의 그 모습이 뭔가 이 단종의